방탕한 아들들. 그러나 진짜 보물은 조용한 맏아들과 며느리였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을에 자리 잡은 윤대감의 저택은 마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오래된 기와지붕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대문 위에 걸린 현판은 윤씨 가문의 위엄을 말해주었다. 저녁이면 마당에 켜진 등불이 따뜻한 불빛을 뿌리며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지나며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아이들은 대문 너머로 들리는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대감은 한때 한양의 고위 관직을 지냈으나 이제는 은퇴하여 고을의 어른으로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을의 큰일을 조율하는 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러나 이 화려한 저택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때로는 찬사로, 때로는 수군거림으로 퍼져나갔다. 큰아들 윤석은 가문을 잇는 장남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병약한 몸 탓에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느린 걸음은 집안 어른들에게 실망의 대상이었다. 윤석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대신 늘 마당 구석에서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거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인들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장남이라지만 글 한 줄 못 쓰고 절이 허약하니 무슨 가문을 잇겠나? 윤석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윤호는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는 총명하고 야망이 큰 인재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의 관청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의 화려한 비단옷과 당당한 말투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윤호가 말을 타고 저택에 들어설 때면 하인들은 허리를 굽히며 길을 열었고 마을 아이들은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호는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과 노래에 빠졌고 집안의 곡식을 제멋대로 썼다. 마을 장터에서 그의 사치스러운 행태는 이미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둘째 도련님이 또 기생집에서 천냥을 썼다더라. 시장통의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셋째 윤겸은 무예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의금부에서 활약하며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마치 바람 같았다. 그의 호탕한 웃음과 단단한 체격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윤씨 가문에 윤경 같은 아들이 있으니 누가 감히 건드리겠나? 사람들은 그의 무예 시범을 보며 감탄했다. 그러나 윤겸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과의 다툼으로 자주 말썽을 일으켰고 술자리에서 허세를 부리며 집안의 돈을 물쓰듯 썼다. 그의 손에는 늘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대감의 저택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드나들었다. 시어머니 김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다스렸다. 그녀는 윤대감의 아내로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그녀의 단정한 두루마기와 은비녀는 그녀의 엄격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김씨는 큰아들 윤석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둘째와 셋째의 방탕함에는 눈을 감았다. 가문의 이름만 지키면 된다는 그녀의 말은 집안의 법도처럼 여겨졌다. 하인 복돌이는 저택의 마당을 쓸며 늘 농담을 던지는 이였다. 그는 윤석의 조용한 성격을 좋아했지만 둘째와 셋째의 명령에 늘 쩔쩔맸다. 복돌이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택의 소식을 전하곤 했다. 큰도련님은 조용하지만 마음이 깊어. 둘째 도련님이랑 셋째 도련님은 글쎄 좀 시끄럽지.
그의 웃음소리는 저택의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가볍게 했다. 마을의 상인 만드기는 장터에서 윤씨 가문의 곡식을 받아 물건을 팔았다. 그는 윤호와 윤겸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보며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돈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워준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윤씨 가문이 무너지면 우리도 곤란해질 거야 라며 그는 늘 중립을 지켰다. 겉으로는 번영한 윤대감의 집안이었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의 방탕한 행실로 금고는 점점 비어가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윤대감의 집도 곧 빛을 잃겠구나. 그러나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이가 있었다. 바로 큰아들 윤석과 곧 그의 곁에 올 채영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평범한 듯 특별한 집안에서 펼쳐진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갈등.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물 같은 마음들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다. 윤대감의 저택은 여전히 고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기와 지붕 아래 햇빛이 반사되며 은은한 빛을 뿌렸고 마당의 고목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저택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둘째 윤호와 셋째 윤겸의 방탕한 행실로 집안의 금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마을 장터까지 퍼져나갔다. 그 와중에 윤대감은 큰아들 윤석의 혼례를 성대히 치르려 했다. 장남의 결혼은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과 하인들은 속으로 비웃었다. 글 한 줄 못 쓰고 병약한 장남이 무슨 가문을 잇겠나? 그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고 윤석은 그런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혼례를 준비하는 날. 저택은 붉은 비단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었다. 대문 앞에는 색색의 등불이 걸렸고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졌다. 하인 복돌이는 바쁘게 오가며 쌀을 나르고 수랑아리를 옮겼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늘 그렇듯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큰 도련님 혼례라니. 오늘은 저도 정신없네. 그는 마당을 쓸며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났다. 복돌이는 윤석의 조용한 성품을 좋아했지만 집안 어른들의 차가운 태도를 모를 리 없었다. 윤석의 신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 채영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저택에 들어섰다. 붉은 치마 저고리는 그녀의 단아한 자태를 돋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빛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채영의 집안은 한때 이름난 가문이었으나 아버지의 병과 빚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바느질과 살림으로 어머니를 도왔고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검소하고 마음이 깊은 아가씨라며 칭찬했지만 윤대감의 집안 어른들은 달랐다. 시어머니 김씨는 채영을 보자마자 코를 찡긋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니. 우리 가문에 어울리겠나?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채영의 가슴을 스쳤다. 혼례날, 잔치상은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윤대감은 엄숙한 얼굴로 상석에 앉았고 김씨는 곁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채영을 살폈다. 둘째 윤호는 한양에서 급히 돌아와 잔치에 참석했지만 그의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태도는 잔치상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형의 혼례라니 좀 더 성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빈정거렸다. 셋째 윤겸은 칼을 차고 와서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마을 상인 만드기는 잔치상에 곡식을 납품하며 슬쩍 윤호와 윤겸의 귀엔 말을 들었다.
저희가 돈을 좀 썼으니 이번 잔치는 좀 초라하네.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혀를 찼다. 이 집안도 곧 곤란해지겠구나. 채영은 그 모든 눈초리와 수군거림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선 순간 윤석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부인,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당신만은 반드시 지키겠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채영은 그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세상은 그녀를 낮춰보았지만 남편의 진심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저도 도련님을 믿겠습니다.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가요. 그날 밤 신방의 등불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채영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비록 몰락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살림을 알뜰히 꾸리고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윤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부인, 당신은 이 집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거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마당의 고목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 소식을 들으며 수군거렸다. 윤석 도련님의 신부가 몰락한 집안 출신이라니 과연 잘 어울릴까? 그러나 복돌이는 장터에서 만드기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큰 도련님은 조용하지만 마음이 깊어. 그리고 그 신부 아가씨.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뭔가 해낼 거야. 만드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복돌이의 말에 미소 지었다. 글쎄, 그 부부가 이 집안을 어떻게 바꿀지 두고 보자고. 혼례는 끝났지만 윤대감의 집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윤호와 윤겸의 방탕한 행실은 멈출 줄 몰랐고 김씨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채영을 향했다. 그러나 채영과 윤석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택의 마당에 들이운 그림자는 곧 새로운 빛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대감의 저택은 여전히 고을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점점 빛을 잃고 있었다. 기와지붕은 여전히 햇빛을 반사했지만 마당의 고목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둘째 윤호와 셋째 윤겸의 방탕한 행실로 집안의 금고는 텅 비어가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저택의 담장을 넘어 마을 장터까지 퍼졌다. 그 가운데 큰아들 윤석과 그의 아내 채영은 조용히 새로운 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혼례 후 몇 달이 지나 채영은 시댁살이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벗고 소박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태도는 변함없었다. 윤석은 아내의 그런 모습에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저택의 차가운 분위기를 견뎌냈다. 채영은 저택을 오가며 버려진 것들에 눈길이 갔다. 곳간에 쌓인 쭉정이, 비와 수리에 쓰다 남은 자투리 돌, 마당 구석에 쌓인 패목들. 하인들은 그런 것들을 쓸모없다며 내다버렸다. 마님, 저런 건 그냥 태우거나 버리면 됩니다. 하인 복돌이는 마당을 쓸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채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돌도 다듬으면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잘 손질하면 좋은 물건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복돌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마님은 참 괜한 수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채영은 달랐다. 그녀는 몰락한 집안에서 자라며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헌 옷을 꿰매고 쌀 한 톨도 아껴 먹던 기억이 그녀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다. 채영은 뒷마당의 작은 창고를 정리하고 버려진 돌과 나무를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돌을 쌓는 손길은 정교했고 나무를 정리하는 모습은 단호했다. 창고는 점점 차올랐고 햇빛이 비칠 때면 돌들이 반짝이며 숨겨진 가치를 드러냈다. 시어머니 김씨는 채영의 행동을 보고 혀를 찼다. 천한 집안 출신이라 저리 구두쇠처럼 군다. 그녀는 눈비녀를 만지며 채영을 곁눈질했다. 김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저택의 모든 것을 감시했고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 채영이 창고에 돌을 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저런 천한 짓을 왜 하게 내버려 두나. 그러나 채영은 그런 말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돌을 다듬고 나무를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윤석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재주가 있었다. 마당에서 나무 조각을 깎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던 그는 채영의 검소함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창고로 찾아가 채영 곁에 앉았다. 부인, 마음 가는 대로 하시오. 그 검소함이야말로 이 집안에 필요한 보물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채영은 남편의 말에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련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돌과 나무가 언젠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마당의 고목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인 복돌이는 채영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점차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상인 만드기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큰마님은 정말 다르셔. 저희가 버린 돌을 보물처럼 모으시니 뭔가 큰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만드기는 코웃음을 쳤다. 그저 구두쇠일 뿐이지. 윤씨 가문이 저런 며느리로 무슨 명예를 지키겠나? 그러나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만드기 형. 큰도련님과 큰마님은 뭔가 달라. 두고 보면 알 거야. 마을 사람들은 채영의 행동을 두고 수군거렸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 저택에서 저런 천한 일을 하다니? 그러나 채영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에 쌓인 돌과 나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희망과 끈기가 담겨 있었다. 윤석도 아내 곁에서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으며 손재주를 발휘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고 그들의 손길은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갔다. 저택 밖에서는 둘째 윤호와 셋째 윤겸의 방탕한 행실이 계속되었다. 윤호는 한양의 기생집에서 돈을 물쓰듯 썼고 윤겸은 술자리에서 칼을 휘두르며 허세를 부렸다. 상인 만드기는 그들의 소비를 보며 호주머니를 채웠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이 집안이 이대로 가다가는 금고가 텅 빌 거야?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우려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채영과 윤석은 그런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들의 보물을 쌓아갔다. 창고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그 안의 돌과 나무는 언젠가 집안을 구할 씨앗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대감의 저택은 한때 고을의 자랑이었으나 이제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의 고목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고 대문 앞 등불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둘째 윤호와 셋째 윤겸의 방탕한 행실로 집안의 금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저택의 담을 넘어 마을 장터로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윤씨 가문도 이제 끝이로구나. 그 와중에 큰아들 윤석과 그의 아내 채영은 조용히 뒷마당 창고에 돌과 나무를 쌓으며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었다. 채영의 검소함과 윤석의 묵묵한 손재주는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쳤다. 둘째 윤호가 한양관청에서 은밀히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어 파직되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초라한 행색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떨렸다. 아버지, 빚이 1000냥이나 쌓였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윤호는 윤대감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기생집에서 보낸 방탕한 날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김씨는 이를 보고 혀를 찼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저택 안을 울렸다. 그러나 김씨의 눈빛에는 분노만큼이나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가문의 몰락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셋째 윤겸마저 위기를 더했다. 그는 의금부에서 동료와 다툼을 벌이다 칼을 뽑았고 그 일로 군직에서 쫓겨났다. 윤겸은 호탕한 웃음을 잃고 저택으로 돌아와 윤대감에게 손을 벌렸다. 아버님, 체면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가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윤대감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금고를 열었지만 그 안에는 몇 푼 안 되는 돈과 먼지만 쌓여 있었다. 하인 복돌이는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둘째 도련님, 셋째 도련님이 저러니 이 집안이 어찌 되려나. 그는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다. 그의 장난스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걱정 어린 눈빛만 남았다. 그의 여름, 고을을 뒤흔든 큰 홍수가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켰다. 강물이 범람하며 장터로 가는 다리가 무너졌다. 다리의 잔해는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장터로 갈 길을 잃었다. 곡식과 땔감 값은 2배로 뛰었고 저택의 부엌마저 썰렁해졌다. 상인 만드기는 장터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리가 무너지니 장사도 안 되고 윤씨 가문도 곤란해졌어. 그는 윤대감의 곡식을 받아 물건을 팔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끊길까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윤대감의 집도 이제 문을 닫겠구나. 저택 안은 한숨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김씨는 방에 틀어박혀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천한 며느리 때문이야. 그녀는 채영을 탓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그 와중에 채영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지나며 창고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모은 돌과 나무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햇빛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면 돌들은 반짝이며 그녀의 끈기를 비춰주었다. 윤석은 아내 곁에서 나무를 깎으며 말했다. 부인, 이 창고가 우리를 지켜줄 거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다듬는 손길은 정교했다. 채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들의 손은 서로를 굳게 잡고 있었다. 복돌이는 채영과 윤석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그는 장터에서 만드기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큰마님과 큰도련님은 다르셔. 저희가 버린 걸 보물처럼 모으시니 뭔가 큰일을 해낼 거야?
만드기는 코웃음을 쳤다. 그저 구두쇠일 뿐이지. 저택이 이렇게 된 걸 저들이 어찌 맞겠나? 그러나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만드기 형. 두 분은 뭔가 달라. 곧 알게 될 거야. 저택 안에서는 윤대감이 밤마다 등불 아래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였고 눈빛은 흔들렸다. 내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금고를 바라보았다. 김씨는 곁에서 날카롭게 말했다. 모두 큰아들 내외 때문이야. 저런 허약한 아들과 천한 며느리가 가문을 망쳤다. 그러나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라. 이제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어딘가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채영과 윤석은 그런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창고를 지켰다. 그들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집안을 구할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홍수로 무너진 다리, 비어가는 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택의 마당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고 안의 돌과 나무는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윤대감의 저택은 홍수의 여파로 더욱 초라해졌다. 무너진 다리 때문에 장터로 가는 길이 막혔고 곡식과 땔감 값은 치솟았다. 저택의 등불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마당의 고목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둘째 윤호와 셋째 윤겸의 방탕한 행실로 금고는 텅 비었고 시어머니 김씨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저택 안을 메아리쳤다. 이게 다 천한 며느리 때문이야. 그녀는 채영을 탓하며 은비녀를 꽉 쥐었다. 그러나 윤대감은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 더 이상 누구를 탓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윤씨 가문도 이제 끝났구나. 상인 만드기는 장터에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다리가 무너지니 장사도 안 되고 윤대감의 집은 이제 문을 닫겠어. 그 절망의 한가운데 채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다. 윤석의 손을 잡고 그녀는 빈마당의 작은 창고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 햇빛 아래 가지런히 쌓인 돌과 목재가 반짝였다. 돌들은 그녀의 끈기로 다듬어져 단단한 형태를 띠었고 나무들은 윤석의 손길로 매끄럽게 깎여 있었다. 하인 복돌이는 입을 벌리며 감탄했다. 이게 다 뭐야? 큰마님이 이런 보물을 숨겨두셨다니. 그러나 김씨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쓰레기로 뭘 하겠다는 거냐? 윤대감은 잠시 창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점차 빛을 띠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좋다. 이 돌로 무너진 다리를 다시 쌓자. 장터 길이 열리면 우리 집도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힘을 되찾았다. 채영과 윤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윤석은 하인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어릴 적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손재주만큼은 남달랐다. 그의 손은 돌을 다듬고 나무를 깎으며 생기를 띄었다. 채영도 남편 곁에서 흙을 이기고 돌을 나르며 땀을 흘렸다. 그녀의 무명옷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났다. 복돌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큰도련님과 큰마님이 손을 맞잡으니 저도 힘이 나네. 그는 하인들을 독려하며 돌을 옮겼다. 며칠 밤낮의 노고 끝에 무너진 다리의 절반이 새로 세워졌다. 강물 위로 단단한 돌들이 쌓이고
나무 기둥이 받쳐지자 다리의 형체가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들어 감탄했다. 양반과 장남이 손수 돌을 다듬다니. 저 다리만 완성되면 장터가 다시 열리겠네.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다. 만드기는 장터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미소 지었다. 내가 뭘 했어? 큰도련님 내외가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다. 강 위로 우뚝 선 다리는 단단했고 그 위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장터로 가는 길이 열리자 곱씹값이 안정되고 저택의 부엌에도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다. 윤대감은 다리 위에 서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서가, 내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아버지가 너를 몰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윤석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님, 이건 채영과 함께한 일이옵니다. 그 후 윤석은 다리뿐 아니라 농기구와 가구를 만들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다. 그의 손재주는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채영은 늘 남편 곁에서 살림을 알뜰히 꾸리며 그를 도왔다. 그녀는 창고에 남은 돌과 나무로 작은 물건들을 만들었고 그 물건들은 장터에서 금세 팔려나갔다. 둘째 윤호와 셋째 윤겸도 형의 모습을 보며 점차 허영을 버렸다. 윤호는 관청에서의 실수를 반성하며 마을의 서당에서 그를 가르쳤고 윤겸은 무예를 살려 마을의 경비를 도왔다. 김씨는 처음엔 채영을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다리가 완성된 후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 집안의 보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윤석과 채영을 이렇게 불렀다. 버려진 돌을 보물로 바꾼 부부. 복돌이는 장터에서 만드기와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내가 뭘 했어? 큰도련님과 큰마님이 해낼 거라고 했잖아.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부부는 진짜 보물이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돌과 나무가 다리를 이루었듯 사람도 마찬가지다. 천대받던 맏아들과 소박한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진짜 보물은 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평범한 이들 속에 숨어 있다. 윤대감의 저택은 다시 빛을 띠었고 마당의 고목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